장을 보러 갔는데 10개 적었는데 한 8, 9개만 사왔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건 치매는 사실 병명은 아니세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증상도 조금 가족력이라는 것은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를 특히 20대까지는 하기 때문에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가 의심되어서 검사받아 보려고 하는데 외래 방문하려고 하니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모두 치매 진료를 보시더라고요. 의심될 때 신경과, 정신과 어디에 가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질문이고 아주 솔직한 질문이라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병원에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모두 치매 진료를 보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항상 모든 환자분들한테나 학생들한테 말씀하는 내용은 이게 무슨 과가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잘 볼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분이 치매인지 경도인지 장애인지 건망증인지를 감별하는 데는 과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인지검사라는 걸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석하는 게 과에 따라 다르지 않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치매 원인이 뭔지를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파킨슨병이라든지 루이소체 치매, 혈관성 치매. 그 혈관성 치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이런 병이잖아요.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을 수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간 기능, 콩팥 기능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신경과 선생님들이 간별 진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유달리 막 엄청 우울하시고 불안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봐도 저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훨씬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치매 중기가 되면 망상이나 환각, 공격성 이런 게 증가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때릴 수도 있고 가끔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흉기 같은 거 휘둘러가지고 그런 공격성이나 이상 행동들에 대해서. 근데 그때 쓰는 약들이 주로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조현병 약이라든지 그 조울증 약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증상이 동반된 분들은 제가 교수님들께 협진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 결론적으로는 잘 보시는 교수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실 그 증상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갑자기 밖에 나가서 없어지시는 분, 진짜 때리는 분, 욕하는 분, 그냥 사람 성격이 다르듯이 맞아요. 치매 증상은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용어가 착한 치매, 예쁜 치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얼마나 착한 치매나 예쁜 치매를 간절하게 바라면 그런 이름이 있겠어요. 그죠? 치매 중기가 되면 이 전두엽이라는 이 막이 벗겨지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숨겨져 있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분의 전두엽을 다시 갈아 낄 수가 없어요. 다시 교육이 안 돼요. 그죠? 해도 까먹잖아. 네,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옥신각신해서 공격성까지 끌어집어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서지 마라, 설득하려 하지 마라고 하는 게 행동 1번입니다. 설득도 안 될 뿐더러 괜히 공격성만, 자존심 상해가지고 공격성만 증가된다. 대신에 환자가 저러려고 저러는 게 아니고 병 상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예쁘게 이렇게 그렇게 해야 사실은 예쁜 치매가 돼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의심하고 이러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중기가 사실 제일 힘들고 후기 되면 아예 그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완전 깐난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가족도 전혀 못 알아보고 소대변 못 가리게 되면 요양원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언제쯤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옮겨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린이집 같은 주간센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황만 되시면 사실은 최대한 빨리 가시라고 하거든요. 집에 우두커니 있는 것보다 가서 꽃도 가꾸고 만들기도 하고 식사도 아무래도 잘 챙겨 드시고 하니까 뇌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에 비해서 요양원은 사실은 판단을 하는데 여러 요소가 개입이 되거든요. 요양원 가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도 사실 신이 아니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 정말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는 있죠. 조언을 드리는데 일단 제일 환자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책임이 그래도 제일 높은 보호자. 왜냐면 그 책임이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들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기여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분의 의견을 일단 제일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아있고 케어하시는 분의 의견, 몸 그런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최대한 서포트 해드리는 발언을 해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알려주세요. 한 2020년에 란셋이라고 되게 유명한 의사들 저널이 있거든요. 잡지. 이렇게 목록이 발표가 됐었어요. 치매 예방에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들. 뭐가 있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래서 최근 찾아봤어요. 의무교육이 언제 도입됐나. 선진국에서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치매 발생률이 줄어드는 거로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는 항상 이렇게 높아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중앙치매센터 연구에 의하면 60대, 70대 초반은 이제 드디어 발생률이 유병률이 줄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의무교육 도입과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분이 혹시 공부를 안 하시면 너 치매 안 걸리면 공부하라고. 빠른 영상과 자극적인 것들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머리에서 맞아요. 빠져나가는 맞아요. 거예요. 저희 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안 들어와요. 아마 제 생각엔 그런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계속 앉아있게 되고 신체 활동도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더 쌓이게 하는 환경에 처하게끔 행동을 하시는 거죠. 유명한 수녀 연구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 똑같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도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가 전혀 없으셨고 어떤 분은 완전 말기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생전에 얼마나 뇌를 활동적으로 썼느냐 하는 거예요. 뇌도 계속 창의적인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뇌가 발상을 하는 활동을 많이 하면 하실수록 그 BDNF라는 물질은 많이 나오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동일한 양이 쌓여도 BDNF 분비를 많이 시켜서 뇌 용적을 많이 키워놓은 분은 치매로 발현이 덜 되고 그런 게 없는 앙상한 가지만 있으신 분들은 치매로 발현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청력 떨어지는 것도 되게 치매 발생 위험이라고 돼 있거든요. 청력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요? 청력이 왜요?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다 지금 귀로 들어가지고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절대 생활에 정보를 받아들인 내가 BDNF를 아무리 형성하고 싶어도 이런 청각의 시그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제 60세 이후에는 우울증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혼자 계시는 거라든지 당뇨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부터 정성이 되게 필요한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의 문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치매라고 해서 전혀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최근에는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병이 깊어질수록 환자도 힘들지만 보호자분들도 너무 힘들어지는 게 많으세요.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고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